자, 우리 교재 93페이지 펴주세요. 93페이지 펴주고, 이제 이 과목이 정치화법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정치를 했고, 2학기 때부터 이제 법이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법. 사실 정치 파트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한 번씩 수업을 했어요. 국가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국가기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법에 대한 내용은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혀 새로운 단원이지만 재미는 있어요. 뭐보다? 정치보다. 93페이지 처음 펴주고, 맨 앞에 부분 법 중에서 제목이 개인생활과 법이죠. 개인생활과 법. 그래서 민법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법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맨 앞에 보시면 1번에 공법과 사법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정치를 배울 때 사법부는요. 이 사자를 안 씁니다. 한번 보세요. 국가기관 중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사법은 읽을 때도 사법이라고 읽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의 종류의 사법은 사법이라고 읽는 사법. 한번 볼게요. 공법의 공자는 뭐야? 공공할 때 공자잖아요. 즉 공법은 법 중에서 무엇을 규율하는 거냐면 개인이라는 표현 안 쓰죠. 좋습니다, 여러분.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민. 국민으로서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습니다. 공적 생활, 공공의 생활, 공적 생활을 규율하는 모든 법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말할 겁니다. 공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 형법, 행정법. 이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배우는 건 형법이죠. 형법 배울 겁니다. 헌법과 행정법은 아무튼 우리 헌법은 앞에 정치 파트에서 좀 봤었죠. 기본권 관련된 헌법도 봤고 따로 이 법 파트에서는 안 배우고요. 형법을 배울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뭐야? 형법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사법 보세요. 밑에 사법. 이 사자가 뭡니까? 사사로울 사자지요.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예요. 개인. 즉 사법은요. 국민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으로서의 출처 여러분 무슨 생활입니까? 사적 생활 관계. 줄이면 뭐야? 사생활이지. 개인의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사적 생활, 다른 말로 사생활,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 뭐 있어요?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건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민법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법 중에 민법 배우고 공법 중에 형법 배울 겁니다. 옆에 상법에다 줄 한번 쳐봐요. 상법은 예전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제 교과서에 빠졌어요. 상법은 무엇에 관련된 거냐? 기업이나 써요. 회사에 관련된 법이 상법이고요. 기업과 회사 역시 사적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법에 들어간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법의 종류 가장 크게 공적 생활을 규율하는 공법과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사법이 있다. 사법 두 가지 반드시 외우세요. 사법에 뭐랑 뭐가 있다? 민법과 상법. 민법과 상법. 주식회사에 관련된 법은 다 뭡니까? 상법이죠. 상법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 들어갑니까? 사법에 들어가요. 선거는요, 선생님? 선거법에 관련된 공법이겠죠. 여기 안 나왔지만. 형법, 헌법, 행정법 등이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는 모두 있는 거야. 선거법도 들어가는 거야. 선거라는 건 공적 생활이잖아. 나의 사생활이 아니고 국가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 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 사법 중에서 상법은 안 배워요. 상법은 아예 안 배우고요. 민법을 배울 겁니다. 민법.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뭐가 나온 겁니까? 사법 중에서 민법의 뜻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민법은 선생님,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거,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법인데 특히 민법은 그 중에서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보시면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정말 중요해. 얘들아,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야? 권리와 의무야.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훑어주세요. 권리와 의무. 이걸 자꾸 여러분은 놓치고 가거든요,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또 뜻으로 돌아와서 또 한번 보셔야 돼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뭐야? 권리와 의무.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 민법이에요. 다시 누군가 물었어. 야, 너네 이번에 민법 배운다며? 그럼 민법은 뭐야?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야. 권리와 의무. 선생님 봐봐. 선생님 그럼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결혼했다고 쳐보자.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발생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 결혼은 얘들아 법률적 관계야. 우리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결혼 선생님 민법에서 결혼 배워요? 배우지요.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니까. 자, 자식을 입양하거나 출산했어. 뭐가 발생하니?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민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민법에서. 권리와 의무. 자, 누군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주면, 자, 받으신 보라니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죠. 돈을 빌린 사람은 뭐가 돼?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권과 채무. 아, 선생님, 돈 빌려주고 돈 갚는 거. 우리 민법에서 배우네요? 당연히 배우죠. 권리와 의무잖아. 나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누구는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채권 관계라고 말합니다. 채권과 채무 관계. 당연히 어디서 배운다? 민법에서. 아, 그럼 민법에서는 결혼, 출산, 이혼도 법률 관계예요. 이혼을 하면서 어떻게 돼? 권리와 의무 관계가 해소되지요. 그 다음에 상속이 발생합니다. 상속. 상속도 바로 뭡니까?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지요. 오케이. 그게 다 민법에서 다루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해요. 민법은 뜻부터 외우세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개인과 개인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이다. 그게 바로 민법이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하는 나왔잖아. 사법 두 종류 있단 말이야. 민법, 상법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뭐다? 민법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필기를 좀 할게요. 어디에? 그 옆에 92페이지 보시면 빈칸이 아주 널널하게 있죠. 그죠? 왼쪽에 여러분 왼쪽에 92페이지, 92페이지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정말 널널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번 쓰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화면 보시고 들으면서 쓰세요. 제목은 민법에 쓰세요. 규율 대상입니다. 민법의 규율 대상. 민법이 다룬다는 규율 대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민법이 다루는 분야라는 뜻이에요. 민법이 다루는 분야 1번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첫 번째 관계는요. 재산관계예요.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합니다. 재산관계 재산관계는 말 그대로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죠.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구체적으로 재산권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에요. 계약의 종류와 내용. 계약의 종류와 내용. 내가 언제까지 돈을 얼마 갚을 때 얼마 빌려줘 이런 거. 그 다음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거야 라는 배상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재산관계는. 자, 예를 들어 갑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다. 이거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입니다. 다른 게 계약이 아니야. 내가 책이라는 상품을 내 손에 쥐는 대가로 화폐를 지불했겠죠. 이 책 15,000원이야. 그러면 나는 책을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 뭐가 발생합니까?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야 돼. 대신에 나한테 어떤 권리가 옵니까? 그 책을 내 손에 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갑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였다. 을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은행은 을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자, 이때는요, 어디와 어디에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겁니까? 은행과 을이라는 사람의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필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은행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건 무엇을 담보로? 여러분 들어봤죠? 주택담보.
주택담보대출이란 말 들어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호준아? 네. 주택담보대출 들어봤어? 아니, 자, 네가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거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네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어떤 걸 알아야 빌려주겠지. 네. 근데 지금 당장 너한테 수입은 없어.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게 집이나 차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차가 있어, 자동차가. 자동차가 시세가 팔면 한 500만 원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네가 나한테 300만 원을 빌려갔을 때 300만 원을 못 갚으면 뭘 팔면 되겠니? 자동차를 팔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 자동차를 담보 잡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너를 뭘 보고 빌려주는 거야? 너의 자동차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보다 더 안정적인 게 주택이에요. 너가 집에 있어. 근데 네 집이 팔면 5억이 나와. 그럼 적어도 5억이 나온다면 은행에서는 네가 수입이 있든 없든 네가 일자리가 있든 없든 너의 뭘 보는 거냐면 맞아. 네가 나한테 은행에 1억을 대출받고 싶어. 빌리고 싶어.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너한테 1억을 빌려줄 때 당연히 이 사람이 앞으로 갚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빌려주거든요. 근데 네가 나중에 네가 다칠 수 있고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는 못 빌려줘요. 근데 네가 주택을 갖고 있어 5억짜리. 그럼 적어도 네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을 팔면 갚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근저당 잡는다는 표현 씁니다. 근저당을 잡고 너한테 은행에 뭘 빌려주는 거? 1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했지요. 근데 여기 봐봐. 선생님 재산관계에서 민법이 발동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즉 아까 네가 계약 돈을 못 갚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배상할 거냐? 은행은 너의 뭘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입니다. 두 번째, 잊지 마세요. 민법이 다루는 두 번째 분야가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첫 번째 재산관계, 두 번째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는 씁니다. 부부나 자녀 등의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가로하고 친족관계, 그 다음에 상속관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속을 배우려면요, 이 사람이 나의 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친족관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쓰세요. EX 표시하시고요. 혼인, 이혼, 유언, 상속, 우리 다 배울 겁니다. 민법에서. 혼인, 이혼, 유언, 상속. 다시 EX 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병이 정과 혼인하였다. 민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혼인하였다. 그다음에 무가 갑의 병정 무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법정 상속이 개시되었다. 급작스러운 사고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평상시에 유언장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자동 상속이 개시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 상속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럼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법정 상속 배우고 나면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누가 얼마 받는지.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요. 일단 우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뭐다? 민법은 뭐와 뭘 다룬다? 재산과 가족관계. 재산관계, 가족관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민법이 다루는 분야는, 가장 큰 분야는 바로 뭐랑 뭐다?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다. 이걸 다 배우면 민법이 끝나요. 민법이 끝나면 우리가 배울 게 바로 뭐다? 형법입니다. 형법. 자, 필기 다 하셨으면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어디다 썼을까요? 어머, 나 어디다 쓰지 않았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도대체 왜?
헐. 나 쓰고 어디 갔어요? 집키기를 어떤 겁니까? 나나나 다시 써야 돼? 어디로 갔을까? 놀랍군요. 92. 자, 그 다음 다시 본문 갈게요. 선생님 쓴 거를 못 찾고 있어요. 어디다 써놨는지. 얘를 돌려봐야지. 응. 없어졌어. 자, 다음요. 민법의 의의와 기능 볼게요. 민법의 의의와 기능. 민법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법은 얘들아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와 뭐? 갈등과 분쟁. 좋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 권리와 의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기준과 원칙이 된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개인 사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민법이다. 그런 얘기고요. 방금 우리는 민법의 규율 대상에서 기능했습니다. 기능 다시 한번 볼게요. 민법의 기능 좋습니다. 재산관계, 가족관계. 재산관계. 개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주장한다. 다음. 우리 사회 가족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족의 가족 나오는 뜻이고요. 친족 나옵니다. 친족의 문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고 그럼 봐. 민법의 기능 1번, 민법의 기능 2번, 민법의 기능 3번이 바로 뭐다? 법질서 전체의 너무 중요해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여러분 여기다가 줄을 쳐주세요. 법질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법질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민법은 개인의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혼인하고 이혼하고 아이 낳고 일상적으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므로 민법이 제시하는 원칙이야말로 민법 안에 나와 있는 민법이 제시하는 원칙이야말로 뭐 법의 다른 법, 뭐 형법이나 행정법이나 선거법 기타 등등의 모든 법 일반에 두루두루 통용된다. 쉬운 말로 민법에 제시하는 원칙이 상식과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어떤 판결문을 봤을 때 우리가 읽고 선생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판결문에 안 나와요. 법이란 건 우리가 개인 법을 아무것도 몰라도 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수긍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의 원칙이에요. 법의 일반 원칙. 알겠어요? 그러면 법의 일반 원칙은 상식의 문제인데 표현만 어렵게 한 겁니다. 법 일반 원칙을 갖고 뭐라고 나눴어? 법의 일반 원칙이 뭐가 있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법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만 어려워요. 신의 성실은 뭔데? 내가 남한테 뭔가 돈을 빌렸다면 그 사람이 나를 뭘 보고 빌려줬겠어, 친구가. 나를 보고 빌려줬겠지. 나의 믿음, 신뢰죠. 그걸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의 성실이에요. 신의 성실. 믿음에 대해서 다른 타인이 나에게 믿음을 준 것만큼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게 바로 신의 성실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 나오잖아.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어떤 의무를 줬다면 그 의무 이행에서 신뢰와 믿음과 성실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내 뭐에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넓은 의미의 원칙 중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구나. 여기 봐야 되나? 얘는 의무만 생각하는데 권리도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 보세요. 여기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을이 말했어. 야, 이 그림 되게 마음에 든다.
나 내일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손님이 이런 류의 그림을 좋아해. 그러면 나한테 이 그림을 팔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얘기하면 그래? 난 이 그림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내가 팔게. 자, 뭐가 생겼겠습니까? 계약 성립됐죠? 그러면 그림을 갖고 있는 갑은 어떤 의무가 발생해? 그림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팔기로 했으니까 그림을 줘야지. 그럼 을은 사기로 했으니까 화폐를 돈을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을이 뭐라 그랬어? 내일 필요하댔잖아, 내일. 그래서 갑이 얘기해. 아, 내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네가 마음에 든다는 그 그림 있잖아. 내가 내일 또 손님 몇 시에 와? 아, 내일 손님이 오후에 와. 그럼 내가 오전까지 그림을 갖다 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을이 그 약속을 믿고 돈을 이체했어. 그림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이체했어. 그럼 이제 답은 오전까지 그림을 갖다 줘야 될 권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가. 그리고 을은 그림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근데 갑이 그림을 싣고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원하는 아침 사고가 났어. 손님은 4시에 온대. 근데 내가 교통사고를 해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풀고 이래서 그림을 갖고 갔더니 7시야. 손님들은 갔어. 어떡합니까? 의무를 불이행한 거죠.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게 사고든 사고가 아니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고개 들어. 얘들아, 민법은 쳐봐봐. 승부라고. 민법과 형법을 먼저 배울 땐 여러분 고의나 과실이 뭔지 알죠? 고의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여기 친구가 있어. 근데 얘가 떨어졌어. 근데 내가 얘를 밀고 싶어서 이렇게 근데 저 새끼를 밀어뜨려서 일부러 밀면 뭐야? 그건 고의지. 근데 난 얘를 밀 마음이 없었어. 장난을 치다가 하다가 이렇게 뿌리치다가 얘를 쳤어. 그럼 뭐야? 과실이지. 고의나 과실을 굉장히 나누는 건 형법이에요. 형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얘를 죽였어도 고의로 죽였냐, 과실로 죽였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지만 민법은 아니에요. 민법은 고의와 과실이 상관없어요. 아까 말했잖아. 내가 이 그림을 못 갖다 준 건 나의 고의야? 아니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그림을 제때 배달을 못한 거잖아. 그건 나의 과실일 수는 있어도 고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그림을 못 갖다 줘서 얘는 계약을 못했어. 손님들한테.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얘한테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난 무조건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하나 넣어두세요. 형법은 고의나 과실이 되게 중요하지만 민법은 고의나 과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봐. 아파트 18층에서 아이가 놀다가 내가 돌을 떨어뜨렸을 때 저 사람들이 죽을까 하고 돌을 떨어뜨렸어. 그거랑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돌을 떨어뜨린 거랑 상관없어요. 일단 저 사람이 죽었잖아.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민법은요. 자, 어쨌든 민법의 대원칙 기본적으로 내가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된다. 그게 뭐야? 신의 성실의 원칙. 다음 권리 남용의 금칙.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무작정적으로 남용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는 경우. 이게 뭔데? 보기 들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아, 여기 우리 집이야. 아, 우리 집인데 선생님 집이 되게 넓어. 마당도 굉장히 넓어. 근데 그 옆에 있는 땅 다 샀어. 사실 내가 땅을 사기 전까지는 오솔길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밤을 따라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샀어. 내가 거기를 막아.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밤을 따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길이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일단 그건 내 사유지잖아. 내 땅. 내 땅이니까 내가 출입을 막는 건 나의 자유죠. 그럼 권리 행사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닐 수 없어서 산에 올라갈 수 없다. 그건 뭡니까?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 행사는 뭐라고 표현해? 권리를 남용했다고 표현합니다. 권리 남용, 권리 남용. 그래서 민법에도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있어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줄까요? 역시 법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안 보겠지? 미안해. 뉴스를 안 보지? 내가 그냥 얘기할게. 어떤 연예인이 있어. 우리 누굴 연예인 시킬까? 우리 호진이를 연예인 한번 시켜봅시다. 호진이가 벌써 아역은 안 되겠군요. 청소년 배우군요. 아역 배우로 이제 연기를 시작했어. 그러면 아역 배우는 일단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연료? 출연료 관리를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죠.
부모님이 합니다. 왜냐면 감독들이나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방송국 같은 경우 아역 배우에 대한 출연료는 부모님한테 입금해요. 부모님이 관리를 하겠지. 그러면 부모님이 관리하는 건 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이 자식을 위한 어떤 거 아니면 공동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뭐 집을 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부모님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다. 모든 걸. 얘가 이 아역 배우가 돈을 차곡차곡 출연료를 쌓아서 얘가 3년이 됐을 때 얘 수입이 한 10억쯤 됐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공동의 생활비로 쓴 거구나. 부모님 개인 정승은 달라요. 그랬을 때는 이건 부모님이 뭐 한 거야? 권리를 남용한 거야. 권리 남용이 되는 거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법은 상식 밖으로 넘어가면 그건 법의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말은 어려워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이 뭐다? 민법의 두 원칙이다. 알아두시고요. 확인 문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지금 하세요. 아 잠깐만. 필기하고 하세요. 밑에다가 93페이지 밑에 표 좀 할게요. 발표하시고요. 제목은 민법의 구성입니다. 민법의 구성. 민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법의 구성. 민법 책을 펼치시면 모든 법전은 처음 펼치면 총론으로 되어 있어요. 총론 제1편 총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펼치면 이제 재산법 나옵니다. 재산법. 아까 민법은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그랬죠? 재산법이 나와요. 재산법 제2편 물권 제3편 이게 차례야. 책이 차례. 제3편 채권 3번 가족법 가족법은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래서 민법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배웁니다. 물권은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물건. 부동산, 땅, 건물, 토지, 재산, 그 다음에 채권은 말 그대로 눈에 안 보이는 재산들 있죠. 채권. 비트코인도 되고요. 주식도 되고요. 통상도 되고요. 등등등등이 되는 겁니다. 친족은요. 부부, 자식, 부모 자식 관계, 사촌이네, 오촌이네, 등등등등 형제 자매 관계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확인 문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개인 간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법은 이거 바로 뭐랍니까? 개인 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니까 민법이죠? 민법. 다음 2번. 민법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뭡니까 이게? 재산관계 규율 기능이 있다. 다음 3번. 공공복리에 반하는 권리 행사의 경우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금방 했던 민법의 2대 원칙 중에 뭡니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민법의 기본 원리 갈게요. 민법의 기본 원리. 자, 이 민법의 기본 원리는요. 근대민법과 현대민법으로 나눌 거예요. 근대민법과 현대민법. 자, 먼저 제목에 네모해 주세요. 근대민법. 지금은 현대죠. 지금 현대 이전인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 3개.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 3개를 줄 한번 쳐볼래요, 여러분?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거기 들어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책도 많이 했어. 근대와 현대를 비교할 때 그냥 기본적인 사상이 근대 때는 국가가 힘이 없었어요. 알다시피 기억나죠? 우리 근대에는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근대에는 국가가 무슨 국가야? 소극적 국가, 소극적 국가, 소극적 국가. 다른 말로 작은 정부라고 불렀어요. 즉 국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즉 경제적으로 말하면 여기 봐봐. 경제 파트에서 집중하면 국가는 시장 경제에 개입 안 했어요. 그지? 반면에 현대국가는 뭐야? 복지국가, 복지국가, 복지국가라고 불러요. 현대국가는 복지국가고 적극적 국가고 큰 정부야. 간섭을 많이 해. 그래서 너네가 머릿속에 근대는 국가가 간섭을 안 하는 시대고 현대는 간섭을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민법도 마찬가지죠. 민법도 근대에는 국가가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100% 아니 거의 다 인정을 했어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잖아. 소유권 절대의 원칙. 어머, 호준아, 이 와중에 졸면 안 돼. 여기 다시 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뒤에 뒷산이 있어. 뒷산. 뒷산에 정민이 부모님 무덤이 이렇게 있어. 묘소가 있어. 정민이는 집이 여기야. 여기 정민이네. 정민이네 집. 여기 중간에 호진이네 집이 있었어. 호진이네 집. 정민이는 평상시에 여기는 다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뭐 다니기가 힘들어. 다 산이라서. 정민이가 부모님 산소에 가려면 정민이 이렇게 지나서 호진이가 집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 다 그냥 안 써. 길이 이렇게 샛길이 다 있어. 샛길이. 물론 이게 호진이네 길이지만 정민이는 이렇게 정민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승원이네도 있고 승원이도 부모님 무덤이 여기 있어. 자, 자주는 안 가지만 그래도 정민이가 부모님 무덤이 여기 밤나무도 되게 많아. 밤나무. 밤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이제 이 밤나무나 감나무는 주인이 없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러면 정민이가 부모님 무덤에 갔을 때 이렇게 호진이네 마당을 질러서 가요. 승원이도 이렇게 질러서 가요. 호진이가 아무 말 잘했어요. 왜? 호진이는 이 집에서 안 살아. 여기는 별장이야. 호진이는 딴 동네에서 자기 살다가 가끔 별장에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호진이가 사람들이 여길 다닌단 말이야? 내 땅인데?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담장을 불러요. 담장을 싹 불렀어. 담장을 불고 대문이야. 어느 날 정민이가 부모님 무덤에 갈랐더니 어머 담장이 있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게 근대라면. 사유재산권 뭐랬어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잖아요. 절대의 원칙. 이 호진의 집에 난 이 우솔길을 통과해서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마을 사람들 450명 칠게. 마을 사람 전체가 450명을 지나다닌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호진이가 막으면 끝이에요. 그럼 지금 다른 길을 없어 못 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누구네 거니까 호진의 거니까 이게 뭐야?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그럼 정민이가 부모님 무덤에 가려면요. 자, 여기 다 산이야? 다 산이야. 그럼 방법은 이렇게 가서 산을 뚫어야지, 뭐, 저희가. 길을 내야 됩니다. 여기다 대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호진이가 여기 길을 막은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여기 봐요.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또한 소유권 침해자 주차 여기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해요. 특히 민법은 이래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말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지만 호진이는 그 길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소유권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특강 93페이지 펴보세요. 선생님 뭐 보려고 하냐면요. 수능특강 93페이지에 귀퉁이 볼게요. 귀퉁이 보시면 뭐 나옵니까? 고의나 과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찾았어요? 고의나 과실? 그 부분 볼게요. 고의와 과실을 정확하게 구별하겠습니다. 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고의란 자기 행위로 인해 자신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쳐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지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저렇게 될 거야라는 인식.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다음, 과실. 과실은 자기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요? 부주의죠, 부주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뭡니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으면 과실. 내 행위의 결과가 어떨 거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건 고의입니다. 내가 얘를 여기서 밀면 쟤는 다칠 거야 라는 걸 알고도 밀었으면 고의고요. 난 여기서 내가 얘를 밀면 다칠 거라는 걸 원래 인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주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보고 부주의 이렇게 쳐서 걔가 다친 건 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선생님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다른 말로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우리 교재 갖고 할까요? 교재 가지고 두 번째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근대민법의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국가간섭 안 해요. 개인과 개인의 자유는 계약은 완전히 자유라고 해서 개인한테 맡긴 겁니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요. 여기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법률관계지. 그런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요. 여러분 뭐가 없냐면요. 1일 최고 노동시간 같은 게 없어요. 이때는. 근데 최저임금 없어요. 즉 내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안 쉬고 일하겠다라고 계약 맺으면 돼요. 그게 개인의 자유였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1일 28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1일 8시간 넘어가면 그거는 잘못 노동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요. 최저임금도 1일 1시간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는 그냥 내가 하루에 500원 받겠다, 50원 받겠다,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어떤 계약도 가능했어요. 어떤 계약도 가능했습니다. 이때는. 거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생명 포기 각서 가능해요.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 목숨을 걸겠다? 가능했다고요. 언제? 근대민법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로 개인의 자유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야. 발표해봐.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즉 나의 부주의로 인해 내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는 거 그게 아까 과실이었지? 내가 친구를 밀면 친구가 다칠 거라는 거를 알지만 모르고 이렇게 치는 게 과실이잖아요. 부주의.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러면 나의 잘못, 나의 과실로 인한 것만 책임을 지겠다.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야. 왜 별표했냐면 학생들이 말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보라고. 과실 책임의 원칙의 반대말이 뭐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야. 무과실. 즉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지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내 잘못에 의한 것만 책임을 져야지. 내 과실만 책임지지. 선생님, 근대 민법이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면 현대 민법은 무과실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일단 과실 책임의 원칙은 내가 한 건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만, 즉 내가 나의 과실에 대해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즉 내 과실이 아닌 건 책임지지 않겠다. 나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준다. 자, 그럼 왜 이런 근대 민법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강조됐냐면, 자, 봐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근대 민법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대 이전이 언제입니까? 전근대였죠. 전근대 사회는 다 왕조국가였어요. 왕조국가.
즉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때는요. 왕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전근대의 나쁜 악습이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자,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선시대 때 호준이가 반역을 했어. 그러면 호준이는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호준이는 처벌받는 건 당연하죠. 그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 반역죄는요.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아들, 손자, 위로,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가족들 다 뭐야? 다 처벌받아요. 다 사형당합니다. 삼족을 멸한다. 싹 다 먹어. 그러면 내가 호진이 사촌이야. 잘못한 게 없잖아. 내 큰아버지가 죄를 저질렀잖아. 근데 나도 죽어. 이게 전근대 사회였어요. 나의 죄가 아닌 가족의 죄까지도 내가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대가 됐을 때 너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근대 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오직 본인의 잘못만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실책임의 원칙이에요. 전근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가족의 죄 때문에 나까지 처벌받는 게 뭐였냐면 전근대 연좌제예요. 연좌제. 나의 잘못이 아닌 내 가족의 잘못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게 연좌제인데 그게 전근대 시대 때 연좌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시민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시민들은 연좌제가 너무 싫어서 딱 못 박아 놓은 거야. 오직 나의 잘못만 책임지겠다. 그게 뭐야?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근데 현대가 되면요. 다시 연좌제가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현대에는 민법이 수정될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근대 민법이지? 근대 민법 때 왜 과실 책임의 원칙이 나왔는지 이해하라고. 그 배경이 뭐야? 전근대 사회의 연좌제 때문에. 전근대 사회 연좌제가 너무 싫어서. 여기 나오지? 전근대 나오죠? 전근대 신분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불합리하게 함께 책임을 졌어요.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쓰세요. 이게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함께 책임을 졌다는 것.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됐던 게 바로 뭐였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 자기 책임의 원칙. 어렵지 않아요? 나랑 같이 외워볼게요. 선생님이랑 고개 들고. 근대민법. 우리가 하는 거 뭐야? 근대민법. 근대민법에 몇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근대민법의 세 가지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소유권은 절대야. 내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공공복리 상관없어. 내 거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다음에 어떤 계약도 상관없어. 생명 포기각서, 신체 포기각서 쓸 수 있어. 그게 뭐야?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 오직 나의 잘못만 책임질 거야.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어요. 그럼 선생님 이게 현대에 오면 바뀌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야. 근대 민법의 원칙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갖고 오는데 거기다가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변화를 가합니다.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대로 와. 그대로 오는데 부분적인 수정만 가해진다? 그게 현대민법입니다. 제목 보세요. 제목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대민법 기본 원리에 수정 보완이라고 나왔지, 써놔. 화살표 하시고요. 이게 현대민법입니다. 현대민법. 현대민법은 근대민법의 원칙을 그대로 가져오되 부분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대민법은 근대민법과 달라요. 아니야. 다시 한번. 현대민법은 근대민법과 달라요가 아니고 근대민법을 그대로 갖고 오되 부분적인 부분만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형광펜 주세요. 좋죠. 소유권 절대 원칙이 아니에요. 이제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계약 자유가 아닙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했습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 또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도 나올 겁니다. 주셨어요? 소유권 공공 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어디 있어요? 집. 오케이, 여기. 호진이네 집. 정민이와 승원이. 각각 부모님 산소에 가야 돼. 근데 호진이가 이렇게 막았어. 이게 근대는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산으로 가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산으로 가는 길이 only one, 현실적으로 여기밖에 없다. 호진이의 집을, 호진이의 사유재산인 호진이의 정원을
가로지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후진일 거지만 지금은 못 막아요. 이렇게. 여기다 도로를 낼 겁니다. 국가가. 그럼 후진이가 얘기하죠.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공복리에 맞게 도로를 내라고 국가는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대한 보상을 합니다. 공짜로 내 땅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국가가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사요. 국가가 사서 국가가 뭘 낼 겁니까? 도로를 낼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절대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도로를 만약에 여기만 내야 한다면 개인이 양보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권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침해당할 수 있어요. 제한당할 수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 앞에 정치에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뭐 자유권이죠. 재산 자유야. 재산 자유. 네 재산을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단 공공복리를 위해서 너의 자유, 재산의 자유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답니다. 이게 현대민법이에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아닙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플러스 수정할 수 있는 게 뭐에 근거하면 공공복리에 의하면 너의 재산권도 뭐 할 수 있다?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게 현대민법 수정 부분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자 봐봐요. 소유권은 굉장히 봐봐들아.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인적인 권리잖아. 이거 자유권이야, 소유권. 다른 말로 크게 기본권 중에. 개인의 자유권과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는 거. 국가를 위한 거, 공공을 위한 거, 사회를 위한 거라의 성격을 이렇게 조화시킨 겁니다. 소유권, 가장 개인적인 소유권과 공공성, 사회성을 강조했다. 나의 재산도 어디에 맞게?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하여야 한다.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계약 공정의 원칙. 여기 봐. 어우, 중요해요. 공정이란 말이 들어갔지? 여기 봐. 근대에는 뭐였니? 오직 자유 방임주의였기 때문에 자유만 강조해. 이것도 자유야. 내 사유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야. 이것도. 이번도 마찬가지야. 어떤 계약이든 부당한 계약 이런 거 없어. 자유야. 개인의 자유 다 맡겼지. 하지만 현대에 오면요. 뭘 강조합니까? 공정, 정의. 그걸 강조해요. 그게 복지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개인과 개인이 해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그 계약이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해야 돼. 이건 누굴 위한 거야? 써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예요. 이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들어가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해요.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들어갑니다. 현재는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 계약의 내용이 자, 줄쳐요. 1.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아까 신체 포기각서나 생명 포기는 어떻습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죠. 이런 거 있잖아. 노예 계약 이런 거. 노예 계약. 갑은 을과 계약할 때 여기 봐 호준아. 뭐 우리 계약할 때 보면 갑과 을이 등장하죠. 갑은 을이 원할 시 언제나 10분 내에 출동한다. 어떤 연예인이 매니저와 계약을 하는데 매니저한테 갑은 누가 되고 연예인 매니저가 을이 돼. 그러면 갑은 을이 원할 시 10분 이내에 출동한다. 그러면 새벽 4시에 불러내도 매니저 빨리 10분 내에 안 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계약을 위반할 시 월급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나오면 매니저가 10분 만약에 11분에 도착했다. 그럼 뭐 월급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회 질서에도 반합니다. and 어디에도요?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죠. 이런 계약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에는. 근대에는 가능했다니까요. 노예 계약이 가능했어요. 이거 노예지 뭡니까 이게. 갑은 을에게 반드시 호칭에 존칭을 사용하는데 그 존칭은 땡땡하면 이렇게 주인님 이라고 부른다. 만약 계약을 위반할 시 벌금을 얼마씩 이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주인님. 이런 계약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 근대에는요. 가능했다니까요. 여기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두 번째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네모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들어. 우리들 얘기해. 선생님. 저 실제로 나옵니다. 갑이
우리 갑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 갑을 하니까 여러분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 이름 할게요. 자, 호진이가 도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종류예요? 막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룰렛을 하든 뭐 아니면 뭐 경마를 하든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도박은 일단 도박 불법이죠. 근데 그 옆에 승환이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승환이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호진이가 올인했어요. 올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걸었는데 졌어! 호진이 생각해. 이번 판에 이길 것 같아. 감이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요. 옆에 승환이가 있어. 승환이가 있어. 봤지? 승환이가 현금 가방을 들고 있어. 야, 나 혹시 빌려줄래? 나 이번에 딸 것 같은데? 승환이가 얘기했지. 너 못 갚으면 어떡할게? 내 와이프를 줄게. 와이프를 줄게. 아니면 내 오른손을 줄게. 신체를 포기하는 거죠. 내 장기를 팔게. 그래서 각서를 써서 각서를 써요. 정말 아니 승환이가 그냥 빌려줍니까? 각서를 쓰지? 각서. 갑에게 을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오른팔과 간을 주겠다. 써서 졌어. 못 갚아. 간 내놔. 지금 이건요. 안 갚아도 돼요. 이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계약이야? 공공질서에 위반된 반사회적인 계약이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불법적으로 여기 봐봐요. 거기 그런 게 있죠. 막 20%, 50%, 60% 이자로 막 빌려주는 불법 외부업체. 그런 데다가 돈을 빌리면 안 갚아도 돼요. 왜? 그 계약 자체가 불법이에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단,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깨나 오빠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죠. 야밤에 몰래. 그것까지는 우리가 국가가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보복은 보장해줄 수 없지만,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알겠어요? 왜? 내용이 반사회적이잖아. 반사회적인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또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그럼 불법 출신업체 같은 데 가서 제가 돈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고 안 갚아도 돼요? 갚지 마세요. 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어깨들을 보내서 야밤에 몰래 납치하거나 폭행을 가는 것까지는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 공정한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불평등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거.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불공정한 계약이잖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을 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민법에서. 자, 마지막 중요하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자, 무과실은 여기 봐봐요. 말 그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거든. 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야.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랬어. 타인에게 피해를 경우 물론 그냥 무조건 책임은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강자,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적 강자인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데 얘들아 써. 너무 중요해. 딱 하나 있어요. 현대민법의 무과실 책임은요. 써요. 어렵지만 공작물 점유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 쓸거 도대체 어디 있어요? 썼어요? 여기. 여러분 넘기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100페이지가 우리가 민법 봤을 때 불법행위 중에 특수불법행위나 특수불법행위의 세 번째 공작물 점유 소유자 배상 책임이 있어요. 얘만 무과실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죠? 특수불법행위의 세 번째 유형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이건 지금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때 가서 하실 거고요. 선생님이 잠깐 한 번만 대충 설명을 해줄게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이 어떤 건지 여기 봐. 아까 근대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과실이나 자신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만 진다 그랬죠. 그런데 현대 민법에 와서는
현대민법에 와서는 나의 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공작물을 모릅니다. 그죠?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공작물이야. 자, 간판 한번 예를 들게. 여기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고요. 자, 승원이가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누구라고?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고 호진이는 승원이네 건물의 3층을 임대해서 식당을 레스토랑 합니다. 레스토랑. 그 호진이는 3층에 뭡니까?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소유자 아니에요. 건물주는 누구라고? 승원이. 그럼 승원이가 건물주기 때문에 뭐가 돼? 소유자가 되고 3층을 임대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호진이는 점유자야. 레스토랑에 간판을 걸었어. 호진 레스토랑 이렇게. 자, 정민이는 이 3층 건물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야. 행인. 호진이는 간판을 걸 때,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간판업자가 간판을 달아주면서 얘기했어요. 호진이한테, 사장님, 여기 건물 외벽이 너무 약해서 이게 간판이 평상시는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호진이가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건물주한테 좀 외벽이 너무 약해서 좀 보수를 해야 된다는데요? 승원이가 얘기했지? 알았어요. 저기 간판 사장업자 되게 위험하다는데 알았어요.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니까요? 얘기했어 계속. 자, 호진이 얘기했지 그치? 건물주한테 얘기했어. 근데 승원이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판을 달았다? 그런데 태풍이 온 거야. 그 다음날 정민이는 미안해 정민아. 그래서 계속 죽어야 돼. 정민이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호진이는 아직 애통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그때 태풍이 온 다음날 얘가 덜렁덜렁 했던 거지. 간판이 떨어져서 호진이 정민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거 형사 아니면 민사로 가야 돼. 이제 죽었지만 그럼 어떻게 이 책임은 정민이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간판에 떨어졌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자, 승원이가 간판 떨어뜨렸니? 승원아, 네가 간판 밀었어? 아니잖아. 호준아, 네가 간판 밀었니? 아니잖아. 애 죽었잖아. 그러면 정민이는 뭐? 그냥 개죽음이야?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이 뭔가 직접적으로 고의, 얘를 죽이려고 간판을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자, 일부러 실수로 간판을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근대에는요. 근대에는 간판이 떨어져서 정민이가 죽으면 정민이는 손해배상 못 받았어요. 이 간판을 누군가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고의다. 누군가 잘못해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다쳤으면 정민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대에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운 나빠서 죽은 거야. 개 죽음이야. 하지만 현대는 아니에요. 이 간판이 공작물이고 건물이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나 점유자 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너의 과실과 고의가 아니었어도. 알겠니? 이게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은 있지만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배상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 네가 직접적으로 밀거나 떨어뜨리지 않아서도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현대민법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대민법엔 없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당연하죠. 와, 오히려 근대에 이런 무과실 책임이 없었을 때가 더 부당했겠죠. 근대에 만약에 정민이가 지나가다가 간판에 맞아 죽었으면 정민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요. 물을 데가 없어요. 그냥 뭐야 그거는 운이 나쁜 거야.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럼 수능 특강 좀 펼쳐주세요. 93페이지. 수능 특강 93페이지. 본문 보시면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공안이라고 나왔고 확실히 근대민법을 수정하게 된 배경은 똑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복제국가가 등장한 그 시기. 2번만 볼게요. 수능특강의 수정 배경의 2번.
근대 민법 기본 원칙에 따른 근대 민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회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강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뭘 이용했습니까? 근대 민법을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계약을 할 때. 노예계약 같은 거 맞는 거야. 그러면 노예계약을 맺으면 누구한테나 일방적으로 우수한 겁니까? 답한테만. 사회적 강자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용됐단 말이에요. 뭐가? 민법이. 민법이 악용의 수단이었어. 야, 나는 법대로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네 목숨 안 내놔? 너 계약했잖아. 그럼 네가 죽어야지. 이게 당연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모하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대 민법이 수정된 겁니다. 근대 민법이 수정됐어요. 그 중에 선생님 무과실책임의 원칙만 다시 볼게요. 앞에 건 내가 본문에서 했고요. 거기 보면 제조물의 책임법이나 여기 줄쳐요. 제조물 책임법. 이거 왜 안 배우냐면 아까 선생님이 공작물의 전문자 소유자 책임만 왜 하냐면 우리는 이걸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제조물 책임법은 따로. 하지만 설명은 할게요. 제조물 책임법 보게 들어. 자 이번엔 호진이가 장난감 만들자. 호진이 장난감을 만드는 장난감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이 장난감을 만드는데 특히 어떤 아이들이 0세에서 3세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야. 즉 입에 들어가 막 애들이 당연히 어린 애들은 다 무조건 잡으면 뭐 입에 넣는다. 이게 너 일단 입에 넣고 봐. 그게 뭐 엄마 화장품에 묻어서 입에 넣고 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유아용 장난감 딸랑이야. 딸랑이는 아이들이 입에 자주 넣기 때문에 이걸 빨아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됩니다. 무해야 되는데 호진이는 이 장난감의 재료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발암물질, 어머 끔찍합니다.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재료로 딸랑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았죠. 디자인이 너무 예뻤어. 그래서 되게 많이 팔렸어. 그런데 점점 이제 어떤 피해 사례가 보고되냐면 이 딸랑이를 사용한 아이들 사이에서 뭐가? 피부에 병이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한두 명의 아이들이 피부에 발진 생기면 이거는 딸랑이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죠. 연관을 못 지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사례가 많아지면서 나중에 이 딸랑이와 이 딸랑이를 사용한 아이들의 피부 발진은 상관관계가 발생을 하고 딸랑이에 만든 이 재료 중에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발암물질 때문에 피부 발진이 생겼다.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당연히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죠. 내가 일부러 이 아이에게 피부 발진이 생기라고 한 건 아니지. 그리고 나는 몰랐을 수도 있어. 호진이는. 왜냐면 호진이는 그냥 회사만 차려놓고 여기 관여를 안 했어. 여기 그럼 운영 책임자를 앉혔는데 운영 책임자가 호진이는 모르게 싼 재료를 사용한다고 유해물질 쓸 수도 있어. 그럼 이 호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게 안 책임져야 돼요. 왜? 이런 운영자를 호진이가 고용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거 무과실 책임이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 사장이 내가 고용했던 이 공장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공장장 혼자 책임지냐?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 오너, 즉 이 장난감 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으로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자 여기 봐. 환경정책기본법 설명해 줄게요. 자, 이번엔 호준이가 뭐 할까요? 오케이 장난감 회사 합니다. 장난감 회사 대표예요. 장난감 회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오염수죠. 오염수. 자, 이 오염수가 이렇게 배출되는데 오염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기 하천이 있어요. 여기 안양천이 흘러. 안양천. 근데 이 오염수를 정화시설까지 만들기로 하고 공장의 허가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 정제시설을 호준이는 해외에 나가 있고 호준이가 이 공장 책임자로 고용한 땡땡 승원이가 있다. 자, 승원이가 돈 받는 월급 사장이야. 승원이 사장한테 다 맡겨놨어. 맡기고 호준이는 이제 해외에 가 있어. 승원이가 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정화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이 5억이 드는 거야. 그래서 승원이는 호준이한테 5억을 받았어.
근데 네가 이 정화시설을 5억 아이씨 너무 아까워. 그래서 네가 1억은 인마이 포켓하고 네가 챙기고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정화시설을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 부실공사가 좀 들어갔겠죠. 재료를 싼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1억을 줄이려면 공사비에서. 그래서 약간 좀 더 조금 더 조금씩 싼 재료들을 갖고 만들어서 진짜 4억에 만들었어.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공장에 굴러가는데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오염물질 조금씩 새는 거야. 새서 안양천에 흘러들어가. 그러니까 정민이는 역시 이 주변에 살고 있어. 정민이가 이 안양천에 흘러들은 조금씩 흘러든 오염물질을 몰랐겠죠. 모르고 정민이는 그 옆에서 뭘 했냐면 뭐하고 정민아 오케이 너는 양식업을 하자. 말도 안 되지만 네가 물고기를 키워. 안양천 주변에서. 양식업자인 정민의 그 양식시설로 안양천에 오염된 물질이 흘러들어온 거야. 어느 날 정민이가 나가봤더니 세상에 시가 횟집에 한 마리당 3만 원씩 파는 양식 광어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야. 떼죽음을. 오케이? 피부상 누가 할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승원장이 책임지지. 하지만 누구까지 책임집니까? 후진이 책임져야 돼요. 환경오염으로 공공복리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과실 책임되는 겁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나 환경정책 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일정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되는 자에게 내모합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뭐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답니다. 이게 현대민법의 수정 조항입니다. 현대민법의 수정 조항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확인 문제 3문제랑요, 수능 특강 93페이지 개념 체크까지 모두 풀어봐 주세요. 잠만 맞출게요. 자, 보세요. 확인 문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 우리 뭐라고 했다고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쓰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강조됨에 따라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죠. 다음,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과실 책임의 원칙이 뭘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죠. 손특강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문제인가요? 첫 번째,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채점하시면 되고 오늘 했던 내용은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 없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다음 주에 선생님이 조금 더 그 뒷페이지 95페이지 이런 정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보충 내용을 좀 읽고 본격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가장 첫 번째 파트인 계약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